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샅샅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블레셋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좀 두 강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집트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랑 많이 겹칩니다. 어쩌면은 이집트의 역사만큼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사만큼 블레셋과 이스라엘 역사도 그만큼 긴 역사 동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태초의 성경 기록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띄어서 13절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림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최초의 성경에서 언급된 블레셋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기원은 바로 함의 족보에 근거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스라임의 아들들 중에서 여기 7 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슬루힘이라는 그 아들의 자손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은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함족이에요. 함족. 함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약간 검은띠티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흑인종, 인종적으로는 흑인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뿌리는 거기입니다.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인종에 관한 것들이 좀 오해가 돼요.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황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셈족이란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함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물론 이전 강에서 잠깐 이렇게 스칠 지나갔는데 이 강의 듣기 전에 이 블레셋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블레셋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집트라고 표기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한 군데 빼고는 다 이집트를 가리켜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슨 애굽에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직역 성경에 보면은 다 미스라임 또 정확하게 표기 보니까 미츠라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미츠 또는 미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라고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에 간 게 아니라 미스라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라는 함의 그런 그 후손의 그 이름과 이집트의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래 그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빼고는 미스라임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 후손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결국은 이집트와 혈통적으로 같아요. 이집트 사람이랑.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과 모양이 같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미스라임의 가술림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팔레스틴, 이번에 팔레스틴 갔다 온 분 계시죠?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서? 지난번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흑인처럼 생겼어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다 아랍 사람, 셈족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이 전제로 알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함의 그 후손들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방에 주로 살았고 함의 후손 중에 일부가 이 가나안 지역 여기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겹치는 지역이에요. 같이 사는 동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셈족도 여기서 살았고요. 함족도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이 이집트고요. 그 밑에 구스가 오늘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지역이고요. 이집트가 있고 여기 리비아가 있고 여기 밑에가 뭐가 있더라? 생각나십니까? 지도에 보면은 그 밑에가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원래 이 함족이 살던 곳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원래 그 같은 종족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붙어 있는 요 가나안 지역에서 원래 블레셋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착한 바로 그때부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까 그 창세기 10장에 나왔지만은 언제 또 살았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 기록 이후 블레셋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총 297회의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모두 256절에 걸쳐서 발견되는데 역사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것이 역대하 28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박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 BC 742년경입니다. 이 742년경에 블레셋이 나라를 가지고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남방에 있는 성읍들을 침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방에 있는 그 성읍들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BC 712년경에 아수르 황제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블레셋이 정복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사야 20장 1절 부분에 잠깐 힌트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역사적으로는 BC 71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블레셋이 정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감 시대, 여호와김 시대가 BC 602년에 이때 또 그 블레셋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레미야 25장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돈의 나머지 사람들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블레셋이 역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때도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7장에도 블레셋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포로 귀환 시대의 스가랴의 기록 가운데도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보면은 이제 스가랴 9장 5절, 6절, 7절에도 쭉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블레셋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려 297번에 걸쳐서 256절에 걸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구약 성경의 주요 그런 등장 인물 중에 등장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블레셋이라는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인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블레셋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증명합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진짜 블레셋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여러분이 확실한 대답입니다. 지금도 많이 이렇게 그 동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이 지구상에 딱 4마리밖에 안 남은 흰 코뿔소가 잠깐 떴더라고요. 흰색 코뿔소가 4마리밖에 없대요. 현 지구상에. 요거 죽으면 이제 멸종이 되죠. 블레셋도 그런 거죠. 언젠가 이제 4명의 블레셋 오리지널 혈통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이상 혈통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를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6장에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20장 보시면은 1장 2절, 1절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동일한 장면이 반복되는데 그때가 이제 26장인데 2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국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블레셋 사람과의 그런 만남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3절에 언급된 이 가슬루임의 후손 블레셋이 20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도 똑같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20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경에 블레셋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보다 더 어쩜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아직 블레셋이 나라를 이룬 것 같진 않아요.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인 국가인데 일종의 부족 국가. 이때 당시에 도시 국가는 한 인구 한 10,000명 전후 정도, 5,000명, 10,000명만 돼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동네에 왕이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소돔 뭐 이런 데도 그때 당시에 다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구는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그 정도의 규모의 도시 국가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민족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그랄의 왕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진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별로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 서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1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역사가 또 흘러가지고 약 6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BC 1446년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출애굽하는 시기에 이때도 성경 기록에 보면은 블레셋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보시면은 이 600년 아브라함 시대보다 600년 뒤에 블레셋이 언급이 되는데 역시 이 블레셋은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뭐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감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전쟁을 보면서 이들이 도망갈까봐 후회할까봐 이 길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보내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동편으로 우회해가지고 광야길로 이렇게 가게 했다라는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강성한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길을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 넘잖아요. 200만 명이 기껏해야 몇만 명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이 언급은 블레셋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가는 길목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 거기에 이집트 수비대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 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때만 해도 이집트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이 가나안 땅에 맹주가 되어서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봉신국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집트가 여기 이때 당시만 해도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군사 주둔지가 가자지구 가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해안길로 따라가면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며칠 안 걸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일로 안 보내고 왜냐면 이집트 수비대를 만날까봐 그래서 옆길로 돌려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만 해도 블레셋은 출애굽 시대에만 해도 블레셋은 역시 무슨 강성한 국가가 아니었고요.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BC 1400년경에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시기가 이릅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은 역시 블레셋이 또 이 성경 기록 가운데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의 땅이라고 언급해 놓고요. 이렇게 5개의 성읍들을 여기 소개합니다. 여기처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성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성읍이 이때 당시에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
요 지역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다 요 색깔이. 그리고 이미 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실은 여기가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땅들 중에서 해안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데 여긴 다 산악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산악 지역이죠. 근데 요 지역은 여기 한 16km 폭이 되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평지고 또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하고는 다른. 그래서 요 좋은 지역을 이미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 당시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때 BC 1440년경에 블레셋 지역에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다.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블레셋은요, 강력한 어떤 국가 체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각각의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방백이라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불렀고 이때 당시에는 영주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봉건 체제의 5개의 도시 국가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삶에 서로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서로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그냥 느슨한 동맹 체제. 그런 마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물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은 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체제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역사 가운데 악역으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고요. 이삭과도 뭐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잘 지내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좀 그러 보이고 여기 있는 7개의 가나안 그런 토착 그런 종족들이 타도엘 대상으로 보이지만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이미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갈대우르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해도 이미 여기는 그랄의 도시 국가가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여기에 다 잘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떼거지로 이민족이 들어온 거예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굉장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쟤들이 뭐야? 한두 명도 아니고요. 뭐 한두 명 들어올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예전에요.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됐잖아요. 들어올 땐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서로 땅도 넓으니까 알아서 잘 살자 그랬는데 갑자기 200만 명이 물밀듯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경쟁 관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뒤에서 제가 이제 성경 외에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블레셋의 역사를 얘기할 때 설명하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환경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만 이 지역을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해양 민족이라고 해양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이때는 굉장히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위기도 이 시기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관한 기록들이 이때부터 뭔가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정착 시대 BC 1400년 이후에 시작된 이 가나안 정착 시대에도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미 사사 시대 때 여러분 다 배웠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가 사사 삼갈 때 블레셋이 등장하죠. 삼갈 때
BC 1236년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처음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도 기록 자체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 오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전면전이 있었는지 뭐 국지적인 전투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전투인지 뭐 그런 것이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잠깐 언급됩니다. 이때가 BC 1236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0년경 뒤에 BC 1100년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기록은 전혀 있지 않아요. 암몬 족속과의 전투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블레셋이 잠깐 언급돼요. 그런데 가장 본격적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서로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사 삼손 시대입니다. 사사 삼손이 BC 1075년부터 1055년까지 사사로서 활동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삼손이 일어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가 종결되면서 왕정 시대가 도래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바로 블레셋과의 대결 구도 가운데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 다윗 왕,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왕 초기까지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기초가 형성되고 통일 왕국이 이제 정비가 될 때, 그때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왕국을 안정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이 아주 주인공으로 상대 악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무려 12번에 걸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인데, 여기에는 바로 그냥 12번의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번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배가 바로 이 아벡 전투라는 곳인데, 이 아벡 전투가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네. 바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고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별 표시로 된 것들이 전부 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64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전투의 12번의 블레셋과의 전투 기록을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아벡 전투, 또 7장에 보면은 미스바 전투. 그리고 미스바 들어봤죠?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리고 게바 전투, 믹마스 전투, 엘라 전투, 또 땡땡땡 전투. 그러니까 지역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일라 전투, 길보아 전투.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 표시로 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 역사입니다. 아벡 전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여지는데, 이때는 삼손이 죽은 지 겨우 몇 년이 안 된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가 지나고 지금 사무엘 상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텀이 긴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은 지 몇 해가 안 된 후에 생겨난 일이 아벡 전투예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요 본격적으로 사사가 된 때는 아니고요. 단지 선지자로서 명성이 이렇게 퍼진 시대예요. 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명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게 성경에서 간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바로 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아우를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최초의 전국구 선지자가 됩니다. 전국구 선지자. 아직은 사사가 아니고요. 좀 이따 사사가 되지만은 아직은 이때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이렇게 있었던 고시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활동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사사가 아닌 바로 그때에 삼손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에 안쪽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아벡은 블레셋 사람들에 속한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건너편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첫 번째 전투.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 중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벡에서 패배를 합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4장 2절에 나온 것이에요. 4,000명이 죽게 되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었던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또 전투를 벌이는데 오히려 1차 전투보다 더 많은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지고 갔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또 언약궤를 모시고 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아벡 전투. 다른 말로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에베네셀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아스돗에 있는 아스돗 어디입니까? 여기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그 신인데 반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맨입니다. 위에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 모양만 봐도 바로 해양 민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곤신 신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별별 불미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진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진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완전히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전쟁 결과 뭐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그것을 뺏어와 가지고 신났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이 있는 신전으로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여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나중에 다 성경으로 보고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한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경의 미스바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바로 미스바. 아까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에벡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스바에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까 에벡은 저 위에 쪽이죠. 미스바에서 전투했는데 바로 이 미스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대성회. 바로 그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죄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다시 가다놓는 바로 장면. 이때부터 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 거의 다 하는 바로 그런 독특한 그런 통치 체제인데 사무엘은 원래 본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사사로서 활동을 해서 전투를 이끌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미스바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가 믹마스 전투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666페이지입니다. 숫자가 이상하네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집니다. 사무엘이 앞에 제가 그 664페이지 보면은 사무엘이 BC 1103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사무엘이 거의 죽기 전이겠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근데 이 문제가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망나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사무엘의 두 아들을 믿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행세가 꼬라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반대했죠. 너희가 왕을 삼으면 왕이 이렇게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이렇게 너희들 짐을 질 것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왕을 달래니까 사무엘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죠? 사울이고 BC 1050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믹마스 전투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군대가 분리했어요. 이제 겨우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직을 처음으로 갖춰지는 때잖아요. 블레셋은 이미 오랜 동안
군사 조직이 있었고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겨우 왕이 세워졌고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믹마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편성된 군대가 아니었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셋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이제 군대가 이제 딱 대열을 했는데 다 뭘 들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한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는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이런 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하고 창만 갖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웃기는 군대죠. 한마디로 싸워도 뭐 이건 별것도 아닌 군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그 블레셋의 수비대에게 기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20명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20명 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용맹한 모습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영 가운데 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20절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스럽더라.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지난번에 사사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드온 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칼과 창도 없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만 들고 밤중에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막 이렇게 횃불을 들면서 함성을 지를 때 그 상대편 진영이 어디였죠? 모압이었나요? 생각이 안 나나요? 여러분은 저는 여기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기억력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미디안이죠? 미디안이죠.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진영에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기 대군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이 여기 또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블레셋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전쟁은 그냥 왕을 뽑아놨으니까 사울이 왕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전부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투에 합류해가지고 마침내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고 이것이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서 이번에는 사울 왕의 그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평생을 블레셋과 싸우다가 인생을 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이 왕자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한 치적 중에 제일 잘한 것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사울 왕은 왕이 되면서 블레셋과 굉장히 치열한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세요. 667페이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소개는 안 돼 있는데 성경에는요 사무엘 상하에는 12번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있지만은 실은 더 많은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는 4번밖에 안 나와 있고 다윗 시대에 8번 나와 있는데 실은 오히려 다윗 시대보다 사울 시대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전투가 이 길보아 전투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고 이때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사울의 세 아들까지도 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1010년입니다. 668페이지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게 길보아 전투의 이제 상황도고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에 있었고 죽은 다음에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등극하고 다윗도 역시 40년 동안 또 뒤에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또 40년 동안 자,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40, 40으로 이렇게 딱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역시 많은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지만은 다윗의 주적은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속국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4.4 삼손 시대 이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견원지간이 돼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20년 동안을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부연왕국 시대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역의 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 때는 하나의 작은 제국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로 보면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여기는 이만큼까지 이스라엘 땅이 확장이 돼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만 살고 있지만은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식민지로 이렇게 삼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고 나니까 각 솔로몬 시대 말기부터 나라들이 독립을 시작해가지고요 그 속국들이 이제 다시 원래 단에서 부엘세발까지의 그런 한정된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남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갈등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다의 5번째 왕인 바로 여호람 왕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BC 842년 경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을 때보다 130년경 뒤입니다. 죽은 후. 이때 기록이 역대하 2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 가지고 연합 작전을 펴서 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유다를 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한국을 치는데 이때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물과 아내들과 아들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큰 전투의 실패가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유다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17장 10절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는
블레셋 사람도 아라비아 사람들도 전부 다 은으로 가축으로 여호수아 왕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만 해도 강대국이었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들 여호람 왕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때도요. 왕이 잘하면, 민족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면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압제자로 삼아버리는 그 장면이, 그 역사가 이 왕국 시대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 때도 발생합니다. 이때가 BC 785년경. 여기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기록이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때가 BC 733년경. 자, 보시면은 이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669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블레셋과 유다와의 전쟁 기록만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관련된 전쟁은 남유대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이제 남유다죠. 블레셋이 접한 지역이 바로 유다 족속과 또 단지파, 거기와 바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벌이면은 유다 지파하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를 통과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는 항상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이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블레셋을 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만일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했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오히려 블레셋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우시야 왕 지났는데, 우시야 왕도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때도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을 빼앗고 거기에 그 유다의 그런 성읍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이 지나가서는 오히려 또 유다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기록들을 다뤘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다루는데, 일반 역사 속에 이 블레셋이 과연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배를 타고 주중해를 건너서 그리스에서 이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은 어디서 왔다고 봅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인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럽인이죠. 야벳 족속이죠. 백인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블레셋에 대해서 백인족이라고 좀 들어본 사람이 있었죠. 과연 그게 맞는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에 의하면은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의 정착 민족이 아니고 이주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유럽에서부터, 그리스로부터 이주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성경 속의 블레셋과 역사 가운데 블레셋은 달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BC 12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국제 정세와 또 블레셋의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집트 제20왕조, 제가 옛날에 이집트 왕조 다 소개했죠. 그때 이집트 20왕조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역대 파라오 명단은 안 실었어요. 19왕조까지 실었어요. 19왕조의 유명한 왕이 누구였어요? 람세스 2세. 그렇죠? 그래서 18왕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19왕조는 이집트가 번성 시기에 있었던 왕조고 그때 최고로 유명한 왕이 람세스 2세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왕조가 들어서면서 20왕조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집트의 정체 모를 해양 민족의 침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기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의 황제가 파라오가 람세스 3세였습니다. 이 람세스 3세는 뭐 람세스 2세의 아들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왕조의 역대 파라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부 다 람세스가 한 명 빼고는 다 람세스이죠. 그만큼 19왕조의 람세스가 워낙에 명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를 꿈꾸면서 이름만이라도 람세스로 다 진 겁니다. 이름값은 못했죠. 다 별별 없는 왕들이었는데 람세스 왕 3세는 그 중에서 그래도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해양 민족들이 이 람세스 3세의 통치 5년부터 11년 사이에 3번에 걸쳐서 해양 민족들이 침략을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처럼 이쪽부터 물밀듯이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를 들어옵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이 람세스 3세는 이 해양 민족들을 다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고대 역사 기록이 테베라는 곳이 생각나시죠? 테베, 이집트 테베. 테베가 이제 이집트의 고대 그 수도였습니다. 이 테베의 메니네트 하부에 있는 메니네트 하부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람세스 3세의 그 신전이 있어요. 람세스 3세를 기리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벽화에 당시의 승리의 기록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람세스 3세가 묻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벽화들을 보면은요, 그런 상형 문자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은요, 이때 기록 가운데 람세스 3세가 해양 민족들을 그 물리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두 6개의 해양 민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는 안 적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펠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와요. 해양 민족 중에서. 당시에 이 이집트를 침공했던 해양 민족이 6개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레셋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펠레셋을 블레셋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가설에 의하면은 블레셋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까 여기서부터 와서 이집트를 공략을 했어요. 이집트하고 리비아를 공략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여기서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게 된 것이 바로 이집트 위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블레셋 땅에 여기에 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을 했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가설이죠. 또 한 팀은 이쪽으로 와요.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족이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 지역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지역이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해적 속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인데 해적 속이 생각나시죠? 히타이트 제국 생각나시죠?
우리아의 그 가문이 헷족 속인데 그 헷족 속이 히타이트 제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헷이라 그러고 역사 가운데 히타이트예요. 가지고 히타이트 제국이 여기 있다가 멸망을 합니다. 점점 약해져 가지고 다윗 시대 때는 히타이트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 하나인 우리아가 다윗 왕국의 여기 장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적어도 이 람세스 2세 때는 그런 권력의 판도가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이 12세기, 1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절대 강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뭐 미국이나 옛날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세계를 딱 양분해가지고 민주국가하고 공산국가를 딱 해가지고 서로 경쟁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 됐잖아요. 요즘은 이제 중국이 부상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그런 시기가 그리고 공백기가 왔다는 거죠. 미국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집트도 약해졌고 당시에 이 히타이트 제국도 멸망해가지고 이 지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 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었던 토종 세력들이 이제는 더 강대한 제국 세력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잠잠했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그런 에돔이나 이런 주변 국가도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소국들이 힘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자랑을 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강대국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발흥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요때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성경에는 다 설명 안 하고 있지만은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해양 민족이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내려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슬픈 사연이 있어요.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세력 판도가 처음에는요 어디 나오냐면은 그게 여러분 그 67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BC 3000년경부터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을 이 성경에서는 이 섬을 가리켜서 갑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예레미야서 47장 4절입니다. 여러분 672페이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히 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갑돌이 성경에 나오는 갑돌이 여기 갑돌이라고 써 있죠. 갑돌. 여기선 갑돌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크레타 섬이랍니다. 크레타 섬인데 이 섬에 BC 3000년경부터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 그리고 이때 당시 가장 유명한 왕이 미노아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잘 살고 있다가 4673페이지 보면은 BC 1400년경에 그리스의 이 아카이아인들이 세운 미케네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미케네 왕국이 그리스 본토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여기를 점령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이 크레타 문명이 멸망을 하고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고 여기에 미케네 왕국이 여기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경에 이 미케네 문명이 같은 그리스계인 이 도리아인에 의해서 또 침략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크레타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리아에 인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리비아이고 이집트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쳤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체모를 해양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해양 민족은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역사가 기록이 이집트 문헌 가운데 이집트 아까 람세스 3세의 그런 신전의 벽화 가운데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지 이집트 기록이 맞는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정상이잖아요. 뭐가 상치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면은 성경을 기록을 좀 다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674페이지 보세요. 674페이지 보시면은요. 아까 창세기 10장 14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은 가슬림에서 나왔는데 이 가슬림은 미스라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이 블레셋은 이집트인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함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 땅하고 이 가나안 땅에만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척에 있는 바다만 건너가면은 이 섬 지역까지 이들이 이미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아까 읽어드린 그 문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4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74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인데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여기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갑돌섬에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만 거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거주를 같이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25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굴 언급하냐면 그렛 족속을 언급하죠. 근데 그렛 족속이 뭐랑 발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까 영어 발음? 여기 크레타. 바로 이것을 그렇게 발음한 게 그렛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크레타 사람들, 갑돌 사람들, 그렛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다수가 이쪽으로 넘어왔지만은 이 사람들의 일부는 여기 남아 있는 거죠. 도리아인들이 들어와도 미케네 문명이 와도 도리아인들이 와도 원래 뭐 이렇게 한 민족이 통째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기도 똑같이 고대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여기도 이 지역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차례차례로 여기 있는 5개의 블레셋 사람들의 고대 그런 도시들을 주거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근데 실은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학문적인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어차피 이 민족과 이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면은 이 민족과 이 민족은 서로 간에 글쎄요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했겠죠. 민족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 같은 민족인데 나라만 다른 것처럼 가문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도 역시 아마 혈통적으로는 같아도 어떤 이렇게 나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달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도 이제 살 곳이 없어서 도망을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이 아마 이집트고 이쪽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같은 민족일지라도 이 지역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해 가지고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크레타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도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철기 문명 때문에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크레타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철기 문명, 여기는 청동기 문명. 그러니까 요때 여기는 다 청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기 문명의 힘에 눌려가지고 이쪽으로 피해오면서 이들이 역시 피해 오긴 오지만은 철기 문명을 같이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기를 보면은 삼손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손 시대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사울왕 시대 다윗 왕 때는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뭔가 변화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배 세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은 여기서 건너온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문명을 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또 그들은 해양 민족 특성상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호전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사람들은 농건파, 여기 사람들은 강경파 이렇게 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밀고 와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서 재무장되고 더 강력한 정치 체제로 조직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답을 내리지 못해요. 지금 이 부분은 정답을 내지 못해서 제가 뭐 학자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가 이제 674페이지, 675페이지 쭉 나와 있고요. 675페이지 한 부분을 더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이 성경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블레셋은 사람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요.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 오늘날 말하면 뭐랍니까?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 지명을 가리킬 때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언제부터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나? 그걸 설명합니다. 오늘날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명칭이 생긴 것은 BC 5세기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 강의 이거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가장 아주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인데 이 사람이 고대 문명에 관한 그런 모든 그런 역사들을 그때 당시로는 탁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블레셋을 가리켜서 팔레스티나 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가리켜서 이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을 팔레스틴 땅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팔레스틴 땅이라는 불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팔레스틴 같은 말입니다. 한글로 블레셋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이 이미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잘 모르고요. 팔레스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랑 연관되어 가지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클레타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팔레스티나로 처음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에 걸친 유대인 반란이 그 기원 후 AD 66년부터 70년 이때가 7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1차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되면 이거 설명할 겁니다. 그 유대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을 당하는데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입니다. 하드리안 황제인데 이 황제가 감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감이라는 소리 하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감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이집트? 이 정도. 이 정도는 좀 해볼만 했죠. 근데 그런 이집트도 가만히 있는데 아주 코딱지만한 땅에서 별것도 아닌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무려 두 번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리아는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에서 지워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미 헤로도스가 이 지역에 대해 섬으로 언급했던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팔레스티나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지역을 로마 지도에서 싹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 지명을 바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의 이름을 따와서 여기를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공식적으로 다 팔레스티나라는 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때가 AD 135년경이고 자, 276페이지 보면은 오늘날의 팔레스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오늘날의 팔레스틴은 어떻게 계속해서 팔레스티나 이름이 불려지냐? 이때 당시에 AD 135년경에 유대 2차 반란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47장 또 에스겔 25장 요에서 3장에 예언한 대로 블레셋 민족 또한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미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은 같은 운명이 됐어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자기의 민족적 전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뿌리를 이어서 지금까지 민족이 남아 있는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혈통과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희귀 동물로서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완전히 멸절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지역 가운데 AD 7세기경부터 누가 살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이 땅이 원래 주인이었던 오랜 세월 동안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도 없어지죠. 또 블레셋도 없어지니까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점차로 일로 옮겨집니다. 옮겨져가지고 여기에 살기 시작해요.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들은 1000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는데도 뭐 나라를 만들거나 그런 게 없이 여기는 한마디로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가나안 땅은. 버려진 땅이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 소유권을 주장한 것도 없었고 나라가 그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 나라가 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갈데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무려 1000년 1000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뿌리는 그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후예로 착각을 한 거죠. 날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들도 아는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여기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요, 이 땅에 사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대의 블레셋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여기 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민족의 역사를 차용을 해버린 거죠. 알 사람은 다 알면서도 이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뤘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막대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막대기 용도가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러뜨려요. 블레셋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라진 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그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그 땅에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미스라임의 후손 쭉 얘기했는데 많은 민족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유명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이 생성됩니다. 여기 민족이 생성되는 것은 어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시조가 있고 그 시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문이 승계되면 그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류를 분사시킬 때 그 민족과는 다른 개념의 민족들이 생겨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구가 분산될 때부터 있었던 그 민족들 중에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한 거죠. 5000년 동안. 한족도 대단한 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 민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대단한 겁니다. 또 그 사이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역사에 하나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인공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다루고자 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사용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브람 시대부터 쭉 나가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일단은 다윗왕 또 사울왕 다윗왕 또 그리고 또 열왕기 왕 시대에도 계속 그 정도까지는 다양하게 사용했다가 아마 이 블레셋이 나라는 멸망했어도 이스라엘이 또 똑같이 멸망해도 이 지역에 남아있을 때도 같이 공존하면서 뭐 역사 기록이나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 공존하다가 어느 시기 때부터 블레셋의 민족 자체가 도태되어 가지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역사 기간 동안에 한
동안에 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적이고 역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팔레스틴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다루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 민족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도 혈통으로 따진다면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 민족과 거리가 먼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중간 정도의 초반하고 두 번 이렇게 거쳐서 얘기했는데 뭐 민족적인 그 혈통이 아예 또 흐르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른 민족이죠. 혈통적인 유대인은 이렇게 소수고 거의 다수는 혈통적이지 아닌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실은 입장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혈통이 1%도 남아 있더라도 그 민족들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통해서 해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왕정 시대에 다루면서 또다시 거기에 관련된 주변국들도 틈틈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